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고 나서? 넌 우리 집 가정부이자 얼굴마담이야. 기억해! 3년간 시어머니의 잔혹한 모욕을 참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매일 인격 모독을 당했죠. 대외적으로는 착한 며느리라고 자랑하면서도 뒤에서는 가난한 것들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완벽하게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이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한 시어머니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의 눈물과 미소를 담는 곳, 은빛 종소리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라비에르 문화재단 정기 모임이 열리는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테이블마다 놓인 흰색 테이블보 위로 고급 와인잔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나를 보필해준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사장 배은정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3살의 그녀는 진주 목걸이와 검은색 정장으로 품격 있게 차려입었어요. 오랫동안 문화재단에서 일했던 경력답게 당당한 자세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네요. 은정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제 아들을 만나 결혼한 진짜 효부거든요. 부모님 없이 혼자 힘들게 자라왔는데도 마음씨가 정말 착해요. 박수가 터지자 윤세연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수수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죠. 요즘 시어머니 모시기 힘든 세상인데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마운 아이예요. 은정이 세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마음이 부자인 아이죠. 요즘 이런 순수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시선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죠.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기적인데. 세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그녀는 작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간 후 은정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온화한 표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러 갔죠. 정말 피곤해 죽겠네. 은정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세연을 노려봤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워졌죠.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집 며느리라고 나서? 은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봉사활동이나 하면서 체면 치레한다니까. 세연이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쓸모있지만 집에서는 그냥 가사도우미야. 은정이 팔짱을 끼고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알아서 저녁 준비나 해. 손님들 앞에서 체면 세워줬으니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강성민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38살의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금세 기가 죽었어요. 그냥 세연아, 참자.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어머니 심경 건드리지 말자. 세연은 성민을 바라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억지로 짓던 미소를 지웠습니다. 진짜 표정이 드러나자 눈빛이 차가워졌죠. 거실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만났다고? 은정이 성민에게 비웃듯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네. 순진한 얼굴로 꼬리쳐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주제에 세연의 손이 그릇을 잡고 있던 힘이 세졌습니다. 아까 전까지 그 봉사활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롱하고 있었어요. 은정의 이중적인 모습에 세연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차갑고도 확신에 찬 눈빛이 창문에 반사됐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성민과 차를 마시는 은정이 보였어요. 둘 다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조용한 확신을 줬어요. 3년이나 참았는데 세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연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해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세연은 혼자 조용히 귀국해 외조부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심적으로 외롭고 힘든 시기였기에 만난 성민과의 결혼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정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온 이유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였죠. 또 솔직히 갈 곳도 없기도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자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홍보를 담당하는 젊은 기자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녹음기를 세팅하며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기자가 펜을 들며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은정 옆에 조용히 앉아서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죠. 은정이 세연을 향해 다정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재단의 이미지가 한층 더 좋아졌거든요. 특히 젊은 후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세연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은정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계산적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을 홍보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세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은정이 먼저 대답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도와서 진행하고 있죠. 가끔 어르신들 밥차 도우미까지 나가더라고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집안일도 힘든데 틈나는 대로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기자가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세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봉사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자가 세연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세연이 입술을 열었지만 은정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은정이 세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힘든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남의 아픔을 더 잘 아는 거죠. 세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은정이 자신을 마치 전시품처럼 소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카페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은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세연의 팔짱을 꼈어요. 오늘 인터뷰 정말 잘 됐네. 기자가 완전히 반했어. 세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답하고 싶었는데요. 뭘 그런 걸 신경 써? 은정이 손을 흔들며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잖아. 너는 말솜씨가 부족하잖니. 그 순간 세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틀어졌습니다. 진심이 왜곡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자신의 봉사 정신마저도 은정의 입을 통해 포장되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들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화려할까요?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보느라 듣지 못했어요.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세연은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랑도 선행도 모든 것이 거짓된 무대 위에 세워진 쇼였습니다. 진심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람의 진심도 이렇게 포장해야 가치가 생기는 건가요? 세연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은정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연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훗날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나고 세연의 일상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은정의 차를 끓여드렸어요. 성민이 출근하고 나면 청소와 빨래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연아, 어서 와서 이것 좀 봐. 은정이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펼쳐들며 불렀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 관련 기사가 큼직하게 실려 있었어요. 이 사진 덕분에 우리 재단 이미지가 정말 더 좋아졌네. 세연이 다가가서 신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은정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첫 페이지에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내가 참 쓸모있구나. 은정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쓸모있다는 표현이 마치 자신을 도구로 보는 듯해서 불편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보다 어색했어요. 은정은 세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 성민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세연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세연이 성민의 가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그냥 바빴지 뭐, 별다른 일은 없고. 심지어 세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성민의 무관심한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치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저녁을 먹는 내내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거야? 성민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며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아내의 모습이 신경 쓰였나 봐요. 하지만 그 관심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것 같았습니다. 뭐, 그냥 할 말이 굳이 없는데. 세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다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어요. 세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틀어놓고 접시를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4년 전 봉사활동에서 성민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성민은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당신은 꾸미는 게 없어 보여서 좋아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문득 외조부가 늘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심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있단다. 성민은 세연의 진짜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세연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하면 불편해하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기자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세연은 접시를 헹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네.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은정에게는 이미지 관리 수단이었고 성민에게는 편안한 결혼 생활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성민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요. 세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말이에요. 세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관찰자가 되기로 했어요. 사랑의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고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찾는 시간뿐이었습니다. 2주일 후 라비에르 문화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의 대연회장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치인, 기업인, 문화계 인사들이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세연은 은정 옆에 앉아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로고와 함께 거대한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연이 그 배너를 바라보던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운의 정신을 잇다. 진정한 문화 발전을 위하여. 세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구는 분명히 외조부 해운문화재단의 창립 슬로건이었어요. 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외조부가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면서 늘 들려주셨던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라 틀릴 리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배너에 적힌 글귀가 좀 익숙한데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무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 저거 우리 협회 설립 이념이야. 훌륭하지? 세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마른 것 같아서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은정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조부의 평생 신념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철학이 다른 단체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벤치마킹한 곳이 있나요? 은정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해운문화재단과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뜻을 품고 활동해왔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해운 이사장님의 철학을 존경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죠. 은정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인가요?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공동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은정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해운문화재단과 라비에르 문화재단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연은 내내 말이 없었어요. 은정은 기분 좋게 오늘 행사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기자들 반응도 좋았고, 어머니, 해운문화재단과 정말 협력하고 있나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세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가짜 명예로 쌓아올린 성공. 세연이 거울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외조부의 이름을 도용해서 얻은 인정.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세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해운문화재단에 대한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정의 거짓말이 확실해졌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야. 세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명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세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배너의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조부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온 업적을 남이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거짓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그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은정의 거짓말에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어느 쪽이든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집에서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찾아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은정이 출근한 후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외조부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윤혜정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이며 떨리고 있었어요. 세연은 어릴 때부터 외조부를 존경해왔습니다. 자수성가에서 수천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세운 분이었고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셨어요. 만약 라비에르 문화재단이
해운문화재단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정과 성민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거였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른 것 같았어요. 세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소파 쿠션 아래에 숨겼습니다. 세연아, 집에 있어? 성민이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세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맞으러 갔어요. 어머, 점심시간에 왜 들렀어? 서류 좀 가지러 왔어. 잠깐만. 성민이 서재로 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세연을 돌아봤어요. 요즘 뭔가 이상해. 혹시 무슨 고민 있어? 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내가 무슨 고민이 있다고 그래. 성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혹시 엄마 일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 외부 감사 이야기가 나왔다며 은정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세연이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연을 바라봤어요. 재단 일 말이야. 괜히 참견하려고 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연이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세연아,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성민이 세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괜히 문제 제기하지 마. 알겠어? 목소리에는 확실한 위협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세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진실보다는 기득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를 키우면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돼. 성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너는 더 그럴 거야. 엄마가 화나시면 넌 더 이상 집에 있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생각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의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성민이 서류를 찾아서 나간 후 세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쿠션 아래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서 한참 바라봤어요. 외조부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그 순간 세연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 제일 잔인하다. 성민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세연에게는 가장 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섰어요. 진심이 없는 세상에서는 침묵도 죄야.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결정됐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외조부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세연은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집에 가져다 놓은 서류들을 몰래 확인했어요.
행사 기획안, 후원 기업 목록, 언론 보도 자료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에서 해운문화재단을 모방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세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녹화 장치였어요. 위장용 카메라라고 검색해서 찾은 제품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세연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세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은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안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은정이 라비에르 문화재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여러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연은 청소를 핑계로 그 근처를 서성이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은정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세연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어요. 후원 기업 명단이 적힌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초점은 정확했어요. 다음으로는 행사 기획서의 예산 부분을 찍었습니다. 해운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이라고 적힌 가짜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설명할지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다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은정이 세연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연아, 그 서류들 치워줄래? 네, 어머니. 세연은 자연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그날 오후 은정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단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며 당장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세연아, 나 급하게 나가야 해.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은정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세연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은정의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연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은정이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보호기가 켜져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우연히 은정이 입력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라비에르 2024라는 단순한 비밀번호였습니다. 컴퓨터에 접속한 세연은 폴더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해운 관련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해운문화재단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짜 협력 계약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세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로드 진행률을 지켜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혹시 은정이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중단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자 세연은 USB를 뽑고 컴퓨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어요. 마우스 위치까지 신경 써서 정확히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재를 나와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민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세연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식사 중에도 계속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연아. 성민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응? 세연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너 요즘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성민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전보다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 멍하니 딴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세연의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혹시 컴퓨터 해킹이나 서류 촬영이 들킨 건 아닐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 그래. 무슨 생각? 성민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는 이미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지 뭐, 쓸데없는 생각들이야. 세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나도 가끔 해. 하지만 너 진짜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민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세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세연이 조용해진 걸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연이가 참 조용한 애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세연은 침실에서 혼자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과 USB에 저장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모든 것이 은정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던 세연에게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가식적인 행태가 더욱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작은 단추형 위장 카메라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지 며칠 만에 배송되어 왔어요.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진짜 단추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몰래 옷에 위장 카메라를 착용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녹화 버튼도 자연스럽게 숨겨져 있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 끝. 세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모든 도구가 갖춰졌어요. 앞으로는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세연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로만 살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늦을 것입니다. 세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가우면서도 단단하게 빛났어요. 3일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연은 재단의 정기 봉사활동 준비를 위해 창고 정리를 맡게 되었어요. 은정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세연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품 정리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라비에르 문화재단 사무실 지하에 있는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선반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세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행사 때 사용했던 현수막이나 팜플렛들이었어요. 하지만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상자들보다 오래되어 보였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세연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몇 년 전 자료들인 것 같았습니다. 맨 위에 있던 파일을 꺼내서 펼쳐봤어요. 해운문화재단 기부 확인서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2년 전 것이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 창립 초기에 만들어진 서류였습니다. 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외조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공식 서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평소 외조부의 필체와 달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조부의 서명을 수없이 본 세연이었거든요. 이 서명은 분명히 가짜였습니다. 누군가 외조부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 틀림없었어요.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총 15장의 기부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해운문화재단에서 라비에르 문화재단에 거액을 후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어요. 세연은 창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외조부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서명까지 위조했다니요. 이건 단순한 명예도용을 넘어선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모든 서류를 촬영한 후 원래대로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테이프도 최대한 원상복구했어요. 누가 봐도 건드린 흔적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연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외조부 회사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서 찾았어요. HY 어피셜이라는 비서실 메일 주소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외부 제보를 받는 창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애매해도 안 되었어요. 결국 중요한 제보건이라고 간단히 적었습니다. 본문을 쓰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어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연입니다. 외조부 윤혜정 이사장님의 외손녀이자 현재 라비에르 문화재단 이사장 배은정의 며느리입니다. 해운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세연이 신중하게 문장을 작성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이라는 단체에서 귀 재단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사장님의 서명을 위조해서 가짜 기부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한 줄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한 후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낸 편지함을 확인하며 세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네. 외조부 쪽에 제보를 한 이상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실망,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이건 다른 누가 대신 해줄 문제가 아니야. 세연이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성민이 돌아왔을 때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오늘 봉사활동 준비 어땠어? 바빴어? 성민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세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연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진실의 파도가 이 집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세연은 한 가지 확신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외조부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해 봤지만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라비에르 문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 500명이 넘는 인사들이 모였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세연은 은정 옆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무대 위에는 재단의 15년 역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15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세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허상으로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을 생각하니 씁쓸한 미소만 나왔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 세연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 모양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녹화 버튼을 살짝 눌러서 테스트해 봤습니다. 작은 LED가 깜빡이며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줬어요. 오늘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남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의 거짓말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온 세연을 보며 은정이 말했습니다. 세연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네, 어머니. 기자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이 사회자로 나서서 능숙하게 진행했어요. 존경하는 내외 빈 여러분, 라비에르 문화재단 창립 15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와 함께 해온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민이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특히 해운문화재단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연의 손이 단추를 살짝 만졌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성민의 거짓말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거짓말을 잡았어. 가슴속에서 묘한 쾌감이 올라왔어요. 이어서 은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라비에르 문화재단 이사장 배은정입니다. 15년 전 이 단체를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세연에게는 연기로만 느껴졌습니다. 응, 계속해봐.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해윤 이사장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진정한 나눔입니다. 은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외조부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모습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해운문화재단의 숭고한 철학을 본받아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연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쾌감이 동시에 치밀었어요. 이제 끝이야. 내가 한 모든 거짓말의 증거가 여기 있어. 세연은 무대 위의 은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진심 없는 말들만 가득하네.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 속에서 진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이미 승부가 난 게임이었어요. 연설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세연은 계속해서 주변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한 기업 대표가 은정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해운문화재단과의 협력이 정말 부럽네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은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께 하시나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주로 문화사업과 교육 지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어요. 은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세연은 그 모든 대화가 단축 카메라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어요. 나중에 이 증거들을 외조부께 보내드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은정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운문화재단과 함께 더 큰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지는 가운데 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의 모든 거짓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정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성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기자들 반응도 좋았고 분위기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세연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외조부께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어. 사흘 후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은정의 비명 같은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이게 대체 뭐야?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은정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제 전문 매체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해운문화재단 측 라비에르 문화재단과 협력관계 전면 부인이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보낸 제보가 결과를 낸 것 같았습니다. 해운문화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라비에르 문화재단과는 어떠한 협력 관계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은정이 기사를 중얼거리며 읽어내려갔어요. 특히 최근 라비에르 문화재단이 주장한 공동 사업 계획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은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은정 옆에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큰일 났어. 해운문화재단에서 우리와 상관없다고 발표했다는 거야. 그럼 협력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연이 일부러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덮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 그날 오후 은정은 계속해서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들과 후원 기업들에서 확인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세연은 조용히 차를 우려서 은정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세연아. 은정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네. 괜찮으실 거예요. 세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지나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참 당황스럽네. 은정이 한숨을 쉬며 차를 마셨어요. 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성민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은정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세연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왜 저래? 해운문화재단에서 협력관계를 부인했다고 기사가 났어. 세연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성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해운문화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일단 조용히 있어.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성민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기자들이 계속 파고들면 어떻게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은정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해명 자료나 하나 내고 조용히 넘어가면 돼. 그래도 좀 찜찜하네. 성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세연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마하려고만 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나고 있었어요. 그럼 일단 며칠 조용히 있자. 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질 일은 피하고. 세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 났어요. 이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침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거실에서 은정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둘 다 여전히 문제를 무마하고 넘어갈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모두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외조부 회사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진심을 저버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녀의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정은 세연을 라비에르 문화재단에 관련 모든 활동에서 제외시켰어요. 당분간 바깥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어. 차가운 어조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성민 역시 세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따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침실도 분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일이 복잡해서 밤늦게 전화 올 수도 있거든. 세연은 사실상 집안에서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회의에서도 배제되었고 중요한 전화가 올 때면 다른 방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마치 신뢰할 수 없는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유리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거든요. 은정과 성민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기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은정과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 성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은정이 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추측일 뿐이거든. 세연의 손이 접시를 닦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들이 여전히 상황을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전혀 없이 오직 위기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홀로 남은 방에서 세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이메일 답장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HY 어피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세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윤혜정 이사장님께 모든 내용을 전달했으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아래에 이어졌습니다. 혹시 세연 아가씨가 맞으시다면 이사장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외조부가 자신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강력한 후원자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특별한 소포를 발견했어요. 발송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외조부의 필체였어요. 조심스럽게 소포를 열어보니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해운문화재단의 공식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세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법적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명예훼손과 사기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외조부의 친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세연아, 오랫동안 고생 많았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편지를 읽는 동안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외조부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었어요. 세연은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무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외조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승산이 충분히 있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은정이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세연은 이제 상대방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은정과 긴 회의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연만 혼자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은정과 성민이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아, 은정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뭐하며 지내니? 별일 없어요. 집안일하면서 저도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세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은정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세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외조부께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세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세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그날 저녁 세연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HY 오피셜이었어요. 세연 아가씨, 윤 이사장님께서 내일 직접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조부께서 직접 만나자고 하신다는 건 정말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도 최종적인 의사 확인을 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운문화재단에서 정식으로 감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모든 재정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정과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없어. 은정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공문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성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긴급 연락이 계속 왔어요. 엄마,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해 보여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외조부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그날 오후 세연은 외조부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직접 뵙고 최종 의사를 전달드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메일이나 서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정과 성민이 변호사와 만나러 나간 사이였어요. 해운문화재단 본사는 강남 중심가에 있는 50층 빌딩이었습니다. 세연이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들은 세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50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세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년 만에 외조부를 뵙는 일이라 긴장되었습니다. 세연아, 들어와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외조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사장실 문을 열었어요. 70대 중반의 윤혜정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세연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혜정은 메일을 통해 상황은 파악했지만 실제로 외손녀를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해외에서 지내던 세연이 언제 귀국했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방이 하필 라비에르 집안이라니 외손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구나. 외조부가 일어나서 따뜻한 미소로 세연을 맞이했어요. 세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세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도둑 맞았는데 제가 막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혜정이 세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지. 세연은 소파에 앉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3년 동안 겪었던 모욕과 상처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외조부의 이름이 도용당한 과정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들어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혜정의 표정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연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잘했다, 세연아. 정말 잘 버텨줬구나. 그 한마디에 세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나서서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혜정이 세연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세연은 외조부의 따뜻한 손길에서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혜정은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세연이 혼자 수집한 것보다 훨씬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사실 배은정은 17년 전 우리 재단에서 잠깐 일했었어. 혜정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하지만 업무 실수로 큰 질책을 받고 얼마 안 가서 그만뒀지. 그때부터 우리 재단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 같구나. 이 일의 마지막 선택은 힘들겠지만 내가 해야 한다. 혜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세상에 진실을 알릴 용기가 있는지가 중요해. 세연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의지였어요. 외조부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세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의 눈가에 자랑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 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해운문화재단의 정식 후계자라는 걸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세연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거든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혜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진실을 공개할 것인지 말이에요. 세연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사장실을 나오면서 세연은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연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은정과 성민이 여전히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 시내 한 대형 호텔의 기자회견장이 북적였습니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였습니다. 은정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세연은 회견장 시작 전부터 맨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 정각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단상 앞에 섰어요. 성민도 옆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번쩍였어요. 안녕하세요. 라비에르 문화재단 이사장 배은정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최근 저희 단체에 대한 억측과 의혹이 제기되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져나왔고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은정은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 라비에르 문화재단은 해운문화재단과 정식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은정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모든 협약서와 서명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뒤쪽에서 세연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수수하고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곱게 핀 어깨, 흔들리지 않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연은 회견장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민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잠깐만요. 세연이 단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했어요. 방금 보여주신 서명은 해운문화재단 것이 아닙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카메라를 세연에게 향했어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민도 당황한 듯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세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집안 망신시키려고? 하지만 세연의 다음 말에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세연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운문화재단 이사장 윤혜정의 외손녀이자 정식 후계자입니다.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해졌어요. 기자들이 놀라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어요. 은정은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은정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라비에르 문화재단은 소규모 단체였습니다.
세연이 파일을 열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여성들의 봉사단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후원금 규모도 급격히 커졌어요. 세연은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12년 전 조작된 초기 계약서부터 최근의 위조 서명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특히 최근 3, 4년간의 후원금 증가 추이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은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우리 며느리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외조부님의 진짜 서명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은정이 벌떡 일어서며 세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세연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거짓이 진심을 망가뜨린 것뿐이에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카메라들이 돌아갔어요. 성민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서서 세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외조부님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저까지 이용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에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났어요.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숭고한 가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어요. 제 얼굴과 이름으로 선량한 기부자들을 속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러분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했어요. 회견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도 이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세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든 이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모든 활동에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회견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이가 세연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은정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세연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박수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15년간의 거짓과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어요. 회견장을 나서는 세연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뒤에서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개인 후원자들의 연락이 왔고 사흘째부터는 기업 후원도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라비에르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이어갔고 수사기관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후원 체계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후원 중단 연락이 폭주했어요. 개인 후원자부터 대기업까지 줄줄이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후원 계약의 90%가 취소되었어요. 라비에르 문화재단 사무실은 이제 텅 빈 공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고 떠났어요. 전화벨도 거의 울리지 않았고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때 북적였던 곳이 이제는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어요. 은정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마구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졌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손톱으로 책상을 긁으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처연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성민은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번갈아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가끔 고개를 저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재정 관리에 직접 관여했습니까? 검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사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성민이 나올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변호사에게 가려진 채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세연은 외조부와 함께 해운문화재단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요. 세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세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외조부는 그런 세연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혼란스럽지? 혜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단다.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을 밝힌 후 찾아온 마음의 평화가 그 증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성민은 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라비에르 문화재단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성민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틀어도 비슷한 내용이 방송되었어요. 이럴 리가 없어.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나 지인들의 연락이었지만 응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3년 전에 행복했던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성민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활짝 웃고 있는 세연과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진 속 세연의 미소가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은정은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떠난 후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해운문화재단과의 협약서를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은정이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후원 취소 연락일 거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전화를 받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사무실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한때 희망과 꿈이 가득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문을 잠갔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제 점차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의 투명성 강화 논의가 활발해졌고
기부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해운문화재단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신년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연이 주도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세연은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연은 차분하고 단정한 하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왼쪽 가슴에는 해운문화재단의 HY 로고가 새겨진 작은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함이 넘쳤어요. 기자들도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문화재단 부이사장 김세연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연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HY 리본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제목에는 진심의 재탄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관심 있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건을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연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름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특히 저희 세대가 추구하는 투명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투명성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어요. 모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수혜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세대의 관례와 타협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어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연은 하나하나 성의껏 답변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라비에르 문화재단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젊은 여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거짓은 잊히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짧지만 깊은 뜻이 담긴 대답이었어요. 저희는 앞으로 진심으로만 사람들과 만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연은 외조부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세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눈가에 기쁨의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한편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은정이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 세연의 당당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어요. 은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체념 그리고 묘한 인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애가 결국 이겼구나.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 속 세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15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진실의 새 건물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민이 같은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일용직 급여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세연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모컨으로 방송을 되돌려보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세연은 정말 달라 보였어요. 결혼했을 때의 수줍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외조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연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혜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줘서 고마워.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세연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세연에게 중요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어요. 먼저 검찰에서 은정과 성민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와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어요. 또한 법원에서 라비에르 문화재단의 모든 재산이 해운문화재단에 변상금으로 지급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해운문화재단에서는 라비에르에 기부했던 모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해운문화재단 명의로 재발급해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기부자들에게 해운 명예후원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감사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어요.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나눔의 정신을 해운문화재단에서 깊이 감사드리며 그 진심을 이어받아 더 나은 문화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해운문화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투명한 기부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세연은 매일 바쁘지만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연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였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해운문화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했고 후원금도 이전보다 30% 증가했어요. 세연이 주도한 HY 리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기부금 공개 시스템에는 매일 수백 명이 접속했어요. 젊은 세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수혜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기부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어요. 저녁 8시 해운문화재단 본사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어요. 하지만 세연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프로젝트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문득 세연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친 세연은 건물 내 전시실로 향했어요. 해운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신예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각각의 작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시실 가장 안쪽에는 특별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진심의 무게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신진 작가의 그림이었어요. 세연은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에는 빛과 그림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여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순간도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아직도 계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세연의 비서였어요. 네,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요.
세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나요? 네, 모든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세연이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전시실에서 세연은 그림을 바라봤어요. 진심의 무게라는 제목이 새삼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진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세연은 그림 옆 벽면을 바라봤어요. 해운문화재단의 새로운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바래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였어요. 세연이 직접 제안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진심만 남았네요. 세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택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세연은 밖을 내다봤어요.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운문화재단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세연 자신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세연은 경비원에게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사님. 건물 밖으로 나온 세연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차에 오르며 세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 후원자들과의 만남, 수혜자 방문까지 모든 일정이 기대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시동을 걸며 세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운문화재단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세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가사 없는 멜로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세연은 옆 차선을 바라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세연도 언젠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조부 집에 도착한 세연